자, 쉬는 시간 좀 가지셨죠? 이 시간에는 장인공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자의 뜻이 장인인데요. 장인이 어떤 물건을 갖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면서 솜씨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만든 사람인데 이제 그 물건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팔기 위해서는 솜씨있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팔기 위해서 솜씨있게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물건을 만들려면 도구가 있어야 돼요. 도구. 왜 도구 얘기를 보냐면요. 장인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장인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 가운데 농민도 있고 뭐 어부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이 뜻을 나타내서 사람으로 나타내는데 그 사람을 나타내면 그 사람이 지닌 특별한 직업을 나타내기 어려워. 장인이 사람이잖아요. 장이 한자 쓰면 장인한테 사람이자. 그러면 사람으로 나타내는데 그 사람이 물건 만드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데는 어렵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내는데 뜻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장인이란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으로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도구, 장인만이 사용한 도구로 나타내는 거예요. 도구로 나타내는데 설문회사에서는 그럼 도구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설문회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본떴다 이거예요. 코끼상자가 본떴다 이 뜻이 있어요. 코끼리가 없었을 순간 상상 속에서 본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규 이건 오늘 흔히 법도규자가 그런데 그림새 규자예요. 그림새 동그란 그 다음에 규구 제가 간혹가다 규구에 벗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거든요. 이렇게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풀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떴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규고 구를 갖다가요. 이게 규인데 이게 제대로 된 뜻은 뭐냐면 그림새 규 곱자 구인데 이게 동그란 원형의 형태를 그리는 도구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네모난 형태를 갖다 그리는 도구인데 설명에서는 그래서 그림새나 곱자로 설명했는데 요 글자 자체가 옛날 고물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한 세 가지 유형으로 표현됐어요.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냥 이렇게 표현돼요. 세 가지 유형. 근데 요것이 그림자나 곱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것이 그림자나 곱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것은 곱자처럼 표현이 되기는 하긴 하지만은 마땅치 않거든요. 요걸 보고 사람들이 곰자를 문자 자원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보냐 절국공이라고. 절국공인데 이 절국공이가 곡물 같은 거 절구통에다 곡물 찌는 게 아니고 저 땅 같은 거 다지는 절국공이요. 집 건물 짓고 그럴 때 이렇게 쳐가지고 땅을 갖다 다지는 절국공이라고. 저는 돌아가신 분 무덤 만들 때 보니까 이게 흙을 갖다가 이게 다지기 위해서 이거 절국공이 사용하더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은 밑에가 이게 도끼처럼 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자원으로 보고 사는 사람 도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아직까지도 장인공자가 어떤 모양에서 나온지 정론이 없어요. 정해진 의론이 없어요. 그림새라고 하기도 그렇고 곱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절국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걸 보면 절국자 아니야. 이걸 보면 또 도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정론이 정해진 다만 그림새나 곱자나 절국공이나 도끼 또는 수증기 이런 모든 것이 장인이 사용하는데 요 규구가 크게 보면은 장인이 사용한 도구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요게 글자 하나하나는 그림새 곱자지만은
크게 보면은 장인 사용으로 물건 전체를 통틀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인 사용은 어떤 물건을 갖다가 오늘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쓰인 글자로 설명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35년 동안 사원 공부를 입장에서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답인 것 같아요. 이 글자에 대해. 자, 장인공자는 장인이 사용하는 도구를 일반화시킨 형태를 갖고 그냥 얘기하고 그 도구에 대해서는 문짝자들마다 그림새, 곱자, 뭐 수중기, 절국공이, 뭐 도끼, 뭐 이런 형태를 갖다가 나타냈다고 얘기한다. 다만 그게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덧붙인다고 치면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글자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장인공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글자가 이제 쓰여지는 말들도 살펴보는데요. 뭐 여공이나 목공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여공, 목공 이런 말들인데 그 끝에 가서 뭐 동공, 이곡이란 말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어휘들을 또 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요. 오랫동안 한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어휘는 시험에 나오고 어떤 어휘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생소해 보더라도 동공 이런 것들은 동공, 이곡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잘 안 쓰인다고 해도 이렇게 집어넣는데 같은 솜씨예요. 동공. 한 가지 동자에다 장인보다 한 가지로 장인이 만들었어. 그런데 다른 곡절이 생겨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나온 거야. 서로 같은 솜씨를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김새는 다른 거야 지금. 그걸 동공이곡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이제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들이 쭉 이어지는데 꽤 많죠. 꽤 많은데 자 힘력자가 달랐던 힘써서 일을 해가지고 이룬다고 해서 세운 공이야. 그래서 일공이라고도 하고 또는 세운 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뜻과 음을 통일시켜서 공공이라고도 해요. 성공을 이럴 때 쓰이는 글자고 전쟁을 해서 세운 공이 전공이 되고 그 전공을 논해가 되고 상을 주는 걸 논공행상이라고 하고 뭐 그런다 이거죠. 공유일기도 시험이 많이 하는데 공을 들여서 쌓는데 부족해요. 회자가 부족하다 이 뜻이 있어요. 한 삼태기가 부족해. 그러니까 산을 요 높이까지 쌓아야 되는데 여기서 덜 쌓은 거 한 삼태기를 덜 붙인 거야. 그러니까 산이 원하는 산이 아닌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공유일기예요. 뜻을 못 이루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저 사전적인 풀이는 뒤에 나와 있어요. 공유일기 뒤에 보면은 산을 쌓아 올리는데 한 삼태기의 흙을 게을리 삼태기 괴자에 그러니까 공유일기 괴자가 한 삼태기 흙을 게을리하여 결국 완성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로 성취에 가는 일을 마지막 판에 그만둠을 비유하여 이를 말 잘 안 보인다 글씨가. 뒤에 풀이한 걸 그대로 따라서 읽으려고 했는데 글씨가 작아가 잘 안 읽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뭐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칠공자는 치는 행위는 칠복자를 변형시킨 등근을 멈췄어요. 손에 채찍을 두고 다그치는 행위요. 공격할 때 쓰는 공자죠. 그 다음에 바칠공자는 재물을 바치는데 재물 관련되는 글자는 조개패자죠. 그래서 조개패자를 붙여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칠공자 이거 조공한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또는 뭐 바치는 물건을 공물을 한다고 하죠. 나라에다 목숨을 바쳐 그러면 나라에서 공헌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쓰이는 공자고요. 그 다음에 끈하는 공자는 알아야 될 이유가 두려울 공자나 또는 묶을 공자 때문에 지금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두려울 공자나 묶을 공자를 인쇄매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글자도 정확히 쓰려고 치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서 두려울 공자를 설명을 나치면 이렇게 써서 가르쳐야 돼. 이렇게 써서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여기를 이렇게 쓴 글자를 정확히 이렇게 쓰는데 이 점이 여기 가운데가 있잖아요. 이거 이 선에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이거 이렇게 써줘야 될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요 글자는 단독체로 쓰여지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릎범이라는 글자가 원래 뜻은 돛범자죠. 이 도체 형상에서 나왔어요. 돛담배의 돛.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정리된 글자인데 무릇이란 뜻으로 문자가 많지 않으시네 무릇이란 뜻으로 쓰니까 그래 너는 그거 무릇 뜻으로 나는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돛을 무엇을 만들? 황포가 황포 돛대. 황포 옷감으로 만들잖아요. 옷감 관련된 글자 무슨 자를 붙여야 돼? 무슨 자? 수강한 자를 붙여야 되냐. 그래서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을 요 글자가 대신하고 있어요. 수강한 자를 붙이는 게 돛범자. 그래서 돛을 담배를 범선이라고 하잖아요. 범선이 항해를 시작하는 걸 출범이야. 어떤 기구가 출범하다 할 때 쓴 범자가 바로 배가 떠나는 걸 갖다 말하는 말에서 나온 배가 떠나는 모습에서 나온 말이에요. 출범, 범선을 뜻쓴 글자. 그리고 거기에 요 글자가 원래는 돛을 나타내는데 무릇이란 뜻으로 그래서 범인, 평범 뭐 할 때 쓰는 범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글자를 쓰면 안 돼. 요 글자를 써야 되는데 요 글자는 간략화 시킨 글자예요. 뭘 간략화 시킨다면 바로 요 글자를 간략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요 형태에서 이걸 이렇게만 펴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요건 뭐이냐? 옛날 글자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내고 두 손을 뭔가를 잡기 위해서 두 손을 사람이 머리에서부터 다리에요 몸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펴는데 손을 내밀었는데 사람이 손을 만든 손을 이렇게 펴니까 손이요 이렇게 두 손을 내밀어서 뭔가 잡으려고 하는 모양을 펴는 글자예요. 여기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요것이 이어붙이면서 선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요것 글자인데 잡을 극이라는 글자예요. 잡을 극. 예? 싸움투자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는 건데 이게 싸움투자는 이게 손 하나만 펴는 이게 두 개를 펴는 거잖아요. 이건 그 형태 비슷하게 들어가 있지만 이게 두 사람이 한 손을 내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형태로만 표현됐어요. 자. 싸움 투자를 할 때 잡을 극자를 들어서 잡을 극자라는 글자를 들어서 설명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그때 이 글자를 간략해주는 요 글자인데 그래서 요 두 개 공통으로 쓰인 요 글자예요. 공통으로 쓰인 요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 요 글자. 이게 요 글자 본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장인 공자가 음역하면서 잡기 위해서 끌어안는 상황과 관련해서 끌어안을 공이라는 거죠. 끌어안을 공. 우리 책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게 끌어안을 공자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어느 순간 문법자가 단독체로 쓰여진 글자니까 오늘날 잘못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마음 십자가 달라붙으니까 끌어안을 공자 이게 잡을 극자에서 끌어안다 뜻이에요. 자기 공자가 음역거로고요. 끌어안을 공자가 두 개 다 음역하려는데 마음속으로 두려워한다고 해서 두려울 공자. 가족이 질기기 때문에 질기고 묶는다고 해서 묶을 공자야. 가족으로 묶고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오늘 이렇게 잘못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정확히는 이렇게 써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잘못 쓰고 있습니다 하고 또 한 마디 더 붙이라니까요. 잘못 쓴 글자도 인쇄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마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끌어안을 공짜도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끌어안을 공짜. 자 그 글자가 두 글자인데 두려울 공짜는 공포할 때 쓴 글자고 묶을 공짜는 조직을 공고히 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조직 공고 이런 것들이 독특한 글자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려울 공짜는 공황 이런 상태 공처가 이럴 때 쓰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구멍 열자가 위에 달라붙었죠? 구멍 속에 텅 비어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빌공자가 되고 비어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크게 비어있는 데가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공이라고도 해요. 자 빌공자 하늘공자예요. 허공 공중 공간을 때 쓰는 글자예요. 뭐 공리공례이나 공수의 공수거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모르시면 살펴보시는데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에 맨 처음에 있는 베네 쪽으로 해도 주머니가 없고 죽어서 마지막에 있는 수에도 주머니가 없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빌공자에다가 있죠. 다시 제방변이 달라붙었네요. 제방변 손수자 바뀐 글자죠. 그러면 뜻이 손 관련되어 있죠.
빌공자가 음역하는데 손으로 당긴다고 해서 당길 공자. 말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지금요. 당길 공자. 그 당길 공자가 쓰여지는 말이 세금 공제, 소득 공제할 때 쓰는 공제에 쓰는 거예요. 당겨다가 이게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그 소득 공제할 때 쓰는 제자고요. 그 다음에 대중머리가 달라붙어 있는 거 있잖아. 악기 가운데 공우라는 악기에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악기로 알고 있는데 그 공우 공자인데요. 공우이라는 그 악기 이름과 관련돼 가지고 알아둬야 될 국문학 같은 공문 쓰는 분들은요. 공이란 말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빌공자가 하늘공자가 음이 바뀌어 가지고 공이 강으로 바뀌면서 육달이 달라붙었어요. 육달이 달라붙었는데 육달어는 고기육자가 바뀐 글자고 고기육자는 고기란 뜻 뒤에 몸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몸. 이거 육신할 때 쓰이는 육자가 고기가 되는 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육중하다 그러면 고기가 무거운 게 아니고 몸이 무거운 거잖아요. 지금 고육직책의 육자. 자, 몸 가운데 있죠. 비어있는 이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입속이 비어있잖아. 구강. 콧속 비어있잖아. 비강. 그럴 때 구강, 비강을 때 쓰는 복강, 뭐 이럴 때 쓰이는 뱃속에 비어있는 부분, 복강 이럴 때 쓰이는 글자고, 동물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바닷가에 바위 같은데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물개를 따서 움직이고 있어요. 속이 떡 비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뭐예요? 말미잘이죠. 말미잘인 것들이 강장동물이라고 해요. 강장동물. 창조장 썼어. 강장동물. 이게 말미잘만 강장동물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가 딱대기 같은 게 붙였는데 속이 이렇게 비어 있어. 여기 뭐냐면 산호예요. 산호. 근데 산호 속이 비어 있거든. 그래서 산호도 강장동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워. 환영동물은 뭐이고 편영동물은 뭐이고 죽으라고 외우거든. 뒤돌아서 잊어버리잖아. 환영동물 환자는 뭐예요? 고리 환자고 동그랗단 돌이 화환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편영동은 평평할 편자고 절지동물은 마디가 있고 다 한자만 알고 있으면 금방 적용시켜서 끼우면 돼요. 원생동물은 뭐예요? 원초적인 생명체야. 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돼. 아메바. 그렇죠. 집신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원생동물 아니야. 그냥 한자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자를 통해서 개념 파악이 되고 다 연결시켜서 그냥 쉽게 고개를 끄덕끄는데 한자 모르는 애들은 죽으라고 외워. 그래 놓고 나서 말미잘이 뭐이지? 네? 지렁이가 뭐지?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서 한자를 공부해서 뭐냐고 온 소리를 오냐니까.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자, 한자 빈속강자에다가 청자를 쓰는데 속이 비어있는 그런 동물을 지칭하는 말이 강장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빈속강자가 여기 이제 곡이 강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이 몸의 빈곡 관련돼서 빈속강자예요. 구강빙할 때 쓰는 글자인데 그래서 요 글자가 강으로도 쓰이는데 물이 달라붙는데 물 이름 강자. 이게 강강이라고 하면은 보통 명사고 강 이름 강 하면은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강강 그러면 강은 한강 두막 낙동강 그런 데 쓰이는 강이지만 강 이름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강 이름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원래는 양자강만을 뜻한 글자란 말이에요. 양자강만을 뜻하는 말이 뭐냐면 강남 같은 제비의 강남을 보통 명사로 생각하면은 한강남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강남은 있잖아요. 사실은 저 양자강이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양자강이 엄청나게 호호탕탕하게 중국의 최고 긴 강이잖아요. 양자강 하구가 있죠. 하구가 하구의 물의 폭이 몇 킬로 되는 줄 알아요? 100km 정도 돼. 100km. 하구 쪽에 가면 100km. 그게 100km 가면 숫자를 100km면 특별히 그 머릿속에 그 거리가 환상이 안 될 텐데 서울이 있죠. 강남과 강북이 한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 세 개가 퐁당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 이거 엄청나게 크구나. 그러면 엄청나게 이쪽과 이쪽이 변화 차이가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그 변화 차이 때문에 제비들도 변화가 있는 따뜻한 나라로 간다고 이걸 건너가는구나. 이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라고. 비유를 해줘야지 안다니까. 비유를. 서울 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니까 이게 강이지만 바다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양자가 하루에 돌고래들이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돌고래까지 바다에서 돌고래가 지금은 저 많이 없어지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멸종 단계고 뭐 그런다고 하더만요. 자, 그래서 요 글자를 갖다가 어디 가서 제대로 설명할 때는 강강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강이름강에서 고유명사로 지쳐오고 그런데 자 중국에서 최고 긴 강이다 보니까 모든 강을 대표하다 보니까 강강이라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6,400km. 6,400, 6,700. 길이에요? 네, 예, 길이. 이게 이제 하고 폭을 말하는 거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 지원욱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뭘 비슷한 관련된 것들도 지식을 갖고 계시네. 강자가 이번에는 홍자로 바뀌어요. 근데 세조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이 장인 공자의 공이 홍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조자가 더 살아붙어가지고 기력인데 그냥 기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큰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크다의 뜻으로 쓰이거든. 크다. 그냥 기러기를 나타내는 기러기 한자야. 이건 큰 기러기예요. 그래서 큰을 반드시 이게 이걸 따라 바다양 하면 안 되잖아요. 큰 바다양이라고 하지. 바다에 그냥 바다는 이거이고 동해가 태평양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거 반드시 큰을 붙여야 돼요. 큰 바다양. 이거 그냥 바다에 이것도 마찬가지. 기러기양 이건 반드시 큰을 붙여서 큰 기러기양, 큰 기러기 홍. 이 글자가 쓰이질 말 가운데 홍곡지지, 홍옥지지 원래는 홍옥지지라고 그래야 돼요. 고니옥자를 써서 이게 하늘 높이 나란히 큰 새와 관련돼 가지고 큰 기러기 오고 고니곡자 이 고니혹이요. 원래는 고니혹. 고니혹자고 이걸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화살의 관역 부분도 맞추기가 힘들 때 관역의 뜻으로 쓰이면서 관역을 뜻으로 쓸 때는 곡으로 쓰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새우 관련돼 있어요. 큰 기력이 오고 곤이를 나타낼 때는 홍혹이 해야 되는데 원래 전곡을 찌르다 뭐 하면서 곡으로 하도 사람들이 이 글자를 음을 지치다 보니까 홍곡을 갖다 홍곡이라고 써서 그게 일반화된 게 아까 하면서 구한 괴산해야 될 걸 구한 와서 하듯이. 그래서 오늘날은 홍옥지지라고 온 사람보다는 홍곡지지라고 더 많이 해요. 이걸 놓고 옛날에 이제 북경대 총장이 뭐 일도 거리에 잘못 읽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덮어서 얘기를 하고 진짜 끝도 없는데 하여튼 이게 그리고 홍곡지지가 높은 뜻이란 말이에요. 큰 뜻. 이 크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큰 뜻. 자, 홍곡지지요 또는 홍혹지지라는 말이 또 비교적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홍으로 쓰이는 글자 가운데 실이 달라붙어있네요. 실인데 왜 북다야 이거죠? 북다는 구체적인 형상이 없다고 했죠? 자,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 색깔을 갖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그냥 색으로 짠 옷감에다 물을 들일 때예요. 그래서 풀을 녹자도 실이 이게 나무식일 녹자에다가 로건록인데 풀이 실이 들어갔던 순간 풀을 녹자가 되잖아요. 아까 자주빛자도 마찬가지 실사자가 썼듯이 색이라는 게 구체적인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내기가 힘든데 옛날 사람들이 색감을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실로 짠 옷감에 물을 들일 때예요. 붉은 물을 들인 거죠. 그래서 실사자를 붙여 붉은 홍자가 되고 홍시할 때 쓰는 글자예요. 다홍치마할 때 쓰는 홍자예요. 여기 우리 교재에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홍일자하고 화무시비롱만 썼는데 홍일자는 화무시비롱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란 말이에요. 홍일자는 붉은 한 점인데 그 한 점이 뭐 관련이 돼 있냐 이거예요. 이것도 퀴즈 나오더만 성류. 푸른 잎사귀 속에 성류 한 송이를 보고 저 옛날 중국의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당송팔대 가까운데 한 사람이요. 왕의 송나라 사람인데 왕한석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푸른 잎사귀 속에 이 성류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고 쓴 거예요. 그걸 홍일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홍일점은 성류를 생각해야 돼. 그게 반대말이 만들면서 이제 여자가 많은데 남자 한 명을 청일점이라고 하고
남자가 많은데 여자 한 명을 홍일점이라고 이제 오늘날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화무시비롱은 이것도 송나라 사람인데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 기억하고 있는데 요 화무시비롱은 열을 부을 곳이 없다는데 이어지는 상대가 되는 말 권물신년까지도 기억해야 돼요. 권세는 심령하지 않고 꽃은 열을 붓지 않는다 이거죠. 이 글자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 반대 빼놓지 않고 권불10년도 얘기해야 되니까 권불 10년. 꽃이 열을 가지 않듯이 권세도 10년을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권불 5년이네. 우리나라는 단임제를 5년만 하고 있으니까. 예. 자, 이제 화무시봉이 조금 전에 누가 왕수인이라고 했나요? 아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양만리인 것 같은 양만리. 예,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예. 우리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는 얘기. 그다음에 무너지는 홍자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말씀을 짜달라고 했는데 말싸움을 해서 서로 내분이 생겨서 무너지는 상황을 갖다 표현했어요. 그 뭐 재벌가애들 보면은 내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용을 겪는다. 내분을 겪는 거죠. 내용. 그 다음에 무지개 홍자예요. 무지개 홍자는 무지개를 갖다가 벌레 회자를 쓰는데 왜 벌레 회자를 쓰냐면 옛날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몰랐어요. 큰 벌레가 토해낸 기운과 관련돼서 무지개가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벌레 회자를 써서 무지개라는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 무지개처럼 이렇게 지어놓은 문들이 옛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옛날 문 같은 거에다 흔히 이렇게 이게 이 문이 특징이 잘 무너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나머지 이게 무너진다는 건 끝떨어진다는데 무너진 채로 이렇게 조여 돌들이 이렇게 조여져가지고 잘 안 무너진 특징이 있어. 그래서 콜로셈 저 고대 유적 같은 콜로셈에서도 이 홍해문으로 된 것은 다른 데는 다 모여서 홍해문 같은 게 이렇게 온라인에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요 깊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홍해문을 할 때 쓴 글자고 그 다음에 음이 홍이 자꾸 지금 공홍 강항 이렇게 네 가지 공이 홍이 되고 공이 강이 되고 강은 딱 항이 되고 이 네 가지 의미로 지금 거기 지금 음들이 전부 다 보면은 공공공공공 하다가 강강강 하다가 홍홍홍 하다가 항항항 이렇게 자리에 그러죠? 이 네 가지 의미예요 지금. 그럼 그 순서대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기 순서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이문적으로 배열을 한 거야. 이문적으로 그냥 같은 음끼리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예요. 원래부터 정해져 이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드는 순서를 세운 거예요. 제가 줄을. 자, 우리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돼요. 자, 그래서 목함자인데 머리 열자가 달라고 했는데 한글로 쓰이는데 요 글자가 이제 한까지 왔는데 목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머리 밑에 막바로 목이 있으니까 목함자죠. 목함자인데 요 목함자는 앞목이 아니라 뒷목을 말하는 거예요. 앞목을 나타내는 글자는 목경자예요. 목경자. 이게 줄기경자가 음역할 아니 줄기경자가 아니고 지하수경자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게 머리 혈자인데 이게 목경자거든요. 문경지고 할 때 쓴 글자예요. 목을 잘라도 미동을 갖다 쳐버리지 않은 치료를 갖다가 문경지고 그러잖아요. 목별문자를 써서 그러니까 앞목과 뒷목을 이거 앞목 이게 뒷목인데 두 개가 항경이고 돼지의 앞목 뒷목을 합친 말이 항경살인데 항정살로 오늘 바꿔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항정살이 항경살에서 나온 말이 항경살. 그때 쓰이는 항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묘화행령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는데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는데 고양이가 누나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다 달겠어요? 뒤에다 갖다 달지. 그러니까 항이 뒷목이라는 걸 썼잖아요. 문경지견은 아까 하면서 목을 벤다고 했는데 뒷목을 치는 게 앞목을 쳐. 사람을 죽일 때에 빨리 죽이는 것도 미덕이에요. 목을 참수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해 그 사람이.
금방 죽어버려야 되는데 참수할 때 그래서 참수 당하는 가족이 어떻게 돼요? 목 치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 주고 같은 거 주면서 빨리 죽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뒷목을 쳐가지고 잘 안 죽으면은 막 피가 쏟아지면 그걸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이니까 딱 단번에 죽이 그런 기도를 딱 짜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그다음에 똥구멍 한자예요. 인체 한 부위니까 육달을 붙여서 썼어요. 학문할 때 쓴 글자죠. 그다음에 장군부자 불하는 글자 이런 글자들 다 뒤에 가서 배워요. 장군부라는 글자인데 이 장군부자의 장군은 그릇의 일종이요. 술이나 장 같은 액체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도자 같은 데도 쓰여지잖아요. 질그릇 도자도. 근데 뒤에 가서 순서가 안 되어 돼. 부라는 의미에서 배우겠죠. 뒤에 가서 배우는데 어쨌든 그릇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뜻이 항아리죠. 항아리. 그리고 이제 어항이라든지 부항을 뜬다 할 때 쓰는 항자를 이 글자로 쓴다는 사실을 알으시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손맛 잡을 공자인데요. 환장하겠네요. 글자가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저 손맛 잡을 공자가 글자가 적었으면은 이걸 하는데요. 이거 이 글자 이거 3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뒷수업을 계신 선생님 계셔가지고 이 어쩔 수 없이 계속 꺼내야겠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지난 시간에 글자 수 세보면 아시겠지만 글자 수는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맛잡을 공짜는 뭐 한 30분 넘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 글자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미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수업 들어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